누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참 난감하기는 합니다. 저희 채널을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 연령이 40, 50대에서 60대예요. 저는 사실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들어줬으면 싶어서 이 채널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재미가 없으니 듣지 않겠죠. 아마도 인생 좀 살아본 분들이라야만 제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 해볼게요. 심리 테스트나 정신과적으로 말하자면 전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된 병이 아니라서 아주 어려서부터 그랬죠. 자살?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살아남은 덕분에 배웠고요. 죽을 뻔한 고비 몇 차례 있었죠.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곱게 자랐을 것 같다고. 곱게 기르셨죠, 부모님들께서. 제가 곱게 크질 못했고요. 하도 어려서부터 내 몸뚱아리가 나를 괴롭혀서 스스로 의학 공부까지 했으니 어려서부터 쉽게 크지는 못한 셈이겠죠. 일평생 몸이 안 아팠던 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보왕산매론에 나오는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일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돛 닦으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걸어두고 공부를 시키는 거라는 걸.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너무 잘 알죠. 왜 그렇게 돼가는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런 걸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인생의 문제거든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사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없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것도 같네요.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그럼 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자살까지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궁금하겠죠. 이게 더 이상 살아낼 힘이 없어서 그래요. 삶이 무의미하고 더 이상 살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 또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런데 또 별 변화가 없게 되면 어느 날 휙 돌아버리고 자살을 시도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여기에는 그 귀신의 장난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할 만큼 독하지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모질지 못합니다. 그런 거가 작동이 되려면 강한 뭔가,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로 해요. 사실 그 우울증에 걸리면 무기력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기도 힘든 사람이라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내 영혼이 무기력해져 있을 때 귀신이 들러붙어 버리게 되면 자살이 벌어지죠. 그 귀신의 강력한 에너지가 없으면 정말이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집니다. 멍해지고 다 귀찮고 생각도 별로 떠오르지 않고 배도 별로 고프지 않고요. 자도 졸려요. 아마 그 TV가 앞에 있다면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볼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그 스마트폰을 보겠죠. 검색도 귀찮기 때문에 랜덤을 걸어놓고 짤을 보거나 쇼츠를 보거나 할 것 같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우울증이라고. 올해 1월달인가에도 좀 숨 쉬는 게 귀찮아졌을 때 갑자기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대상포진까지 왔었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에게 일어났던 이 증상을 이야기하면 영락없이 우울증이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엔 그런 변명조차도 없었을 테고요. 그러고 보면 요즘 아이들은 참 좋은 세상에서 살아요. 저는 변명도 없이 죽을 뻔했는데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자기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우울증에 대한 진단은 내릴 수 있는데 이게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는지, 자살이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같은 그 방법론들이 없더라고요. 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고 병원에 가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뭐 일단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약물 치료가 있으니까. 분명히 도움은 받는데 거기까지도 가기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보다 못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사람들은 이 우울증을 마음의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마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제가 간단하게 말을 해서 이 우울증이라는 건 내 영혼이 상처를 받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상처는 마음이 받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몸이라고 부르는 물질과 영혼이라고 부르는 비물질의 결합체입니다. 그 인간들에게 받은 상처는 몸이 아니라 영혼이 받아요. 누가 때려서 몸에 멍이 들어도 내 영혼에 받은 상처만 못해요. 그 누군가 해주는 말에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 에너지가 내 영혼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정신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신이 바로 정신, 영혼입니다. 이 뇌병변이 아니라 영혼의 병이라는 말이에요. 살면서 누군가 던진 말에 내 영혼에 스크래치가 생긴 거고요. 누군가의 말들이 무거워지는 거죠. 엄마의 말, 아빠의 말, 친구의 말, 선생님의 말. 전부 말에 의해 상처를 받다가 영혼이 너덜너덜해지면 우울증이 옵니다. 나를 위해서 한다는 그 말들이 다시 또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죠.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닌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귀를 갖고 있지 않죠. 나는 좀 새털처럼 가볍게 살고 싶지만 나를 짓누르는 중압감은 여기저기에서 앞뒤 옆을 꽉꽉 막아선 채 옴짝달싹을 못하게 합니다. 어디에서도 또 누구에게도 이해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부터는 골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자존심이 강하면 더 하죠. 내 꼬라지를 누구에게 말을 하겠어요. 그 더군다나 내 속에 있는 그 꼬라지들을. 다들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할 텐데 말이죠. 이 우울증이란 게 갑자기 생기질 않아요. 수없이 많은 좌절 뒤에 오죠. 그러나 나의 이런 좌절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게 이제 환장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들 멀쩡하게 잘들 살아가는데 겨우 이런 거로 나는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없다는 걸 정신과 의사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 가서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죠. 그저 그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이 영혼의 병이라는 걸 의사가 모르니까요. 이게 인생의 고민인데 의사들도 자기 인생이 거지 같은데 누굴 도울 수 있겠어요. 이러한 문제들은 인생의 해답을 찾은 사람만이 이해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일단 병원에 가서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죠. 최소한 죽음을 시도할 확률은 좀 줄어들 테니까요. 이게 정말이지 시대를 제가 잘못하고 태어나서 그러지 정말 제가 개고생을 많이 하면서 컸습니다. 요즘에 태어났으면 정말 이게 내 세상이라고 하면서 날아다녔을 텐데 말이죠.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 50년 전부터 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얘기도 해봐야겠네요. 이 바보 멍청이는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만약 그대가 우울증에 걸렸다면 당신은 분명히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사람일 거예요. 타인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건 그 자체가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믿으세요. 제가 어릴 적에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 책을 한 장을 딱 이렇게 읽으면요.
거의 한 70%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웠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으니까요. 재수없죠. 맞아요. 저 재수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병에 걸리냐고요. 이상은 높고 현실은 거지 같으니까요. 게다가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니 미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 머리가 좋으니 내 단점을 찾게 돼요. 내 부족한 것을 찾아서 내가 나를 상처내는 일에 쉽게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죠. 아니 쟤는 멀쩡한 애가 왜 저래? 아이고 저게 보기에 겨워서 저러지. 이런 말들이 나에게 다시 더 큰 상처가 되는 줄 사람들은 몰라요. 정말이지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는 정말 죽겠는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민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걸 읽어낼 만큼 센스가 있죠. 그리고 능력이 없지도 않아요. 뭐든 곧잘 해냅니다. 머리가 좋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심성이 곱고 착합니다. 그래서 누굴 해코지하지 못해요. 맞서 싸우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쉽사리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질 않죠. 차라리 분노가 밖으로 표출이 되면 자학이나 자살로 가질 않죠. 분노가 없는 게 아닌데 표출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모질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뭐든 잘 하려고 해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 잘할 수 없는 것들까지 잘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 번아웃이 옵니다. 우울증은 이 번아웃의 끝인 셈이고요. 이런 내면의 생각들을 심리적인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심리적인 용어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울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생각과 기질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죠. 아이고 참 다들 내 맘 같지 않다고. 당연하죠.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얼굴과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 우울증 이야기를 시작해 보니까 정말 할 말이 좀 많네요. 이 우리의 영혼이 너덜너덜해지고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 상황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면 현실을 버텨낼 힘이 사라집니다. 이 영혼이 몸도 가눌 수 없어지면 무기력에 빠지고요. 이런 사람에게 어설프게 위로한답시고 말이라도 건네면 분노마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옆에서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말고 그냥 지켜봐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있어주는 게 최고예요. 옆에 있기만 해도 자살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정 마음이 그러면 한번 안아주세요. 그건 차라리 도움이 됩니다. 제발 어설픈 위로는 하지 말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무슨 중병에 걸린 사람 취급하는 것도 웃기고요. 겉으로 볼 땐 사실 그냥 평범해 보여요.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갖고 욕망도 있죠. 특별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영혼의 상태가 좀 메롱인 거죠. 그리고 본인들도 이 문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만 길을 못 찾아서 그러는 것 뿐이죠. 어느 정신과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말을 건네주라고. 그 자살 시도 경험이 있었던 그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자신들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히려 말을 걸어오는 게 더 힘들었어요. 차라리 내버려 두길 원했죠. 누가 나를 감히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상대가 위로를 하겠다는 게 오히려 내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그럼 너는 어떻게 우울증을 이겨냈냐고요? 일단 죽지 않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할 일이 생겼고 내가 할 일이 생기니까 저절로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 그 배우 최민식 씨가 손석희가 진행하는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나타난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냈었거든요. 예. 친구들도 거의 없었죠.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도 싫어했고. 예. 근데 유일한 탈출구가 그 의정부에 있는 중앙극장을 처음엔 자려고 갔습니다. 극장을. 그러다 보면 그냥 뭐 영화가 좋아서 뭐 감독이 누구고 배우가 누가 나오고 저 영화의 내용이 모부 간에 그 관심도 없고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무심코. 예. 그냥 영화는 계속 틀어져 있으니까. 그러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나타난 거예요.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한의학이었고요. 덕분에 공부라는 것에 도전을 하게 됐죠. 그게 저를 살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잘 살아있는 걸 보면 말이죠. 저는 그 우울증도 그렇고 자살 충동도 그렇고 치료제는 딱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는 것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참 쉽지 않죠. 당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또 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일 학교에 가지 않아도, 내일 직장에 가지 않아도, 내일 당장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어요. 그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안 죽어요.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저는 요즘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삽니다. 그 한 끼만 먹어도 사라지더라고요. 아직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부모님 등살에 못 살겠죠. 그러면 진지하게 부모님께 이 영상 보여주세요. 본인이 우울증 환자라고 영혼의 병이 걸렸다고 말을 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 저 좀 당분간만이라도 좀 내버려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모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지시려나? 저희 채널 영상을 쭉 들으시면 분명히 달라지기는 할 텐데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당장 사표 내세요. 괜찮아요. 인생 졸라 깁니다. 마라톤보다 훨씬 더 길어요. 이 나중엔 정말 몸이 안 움직여서 기어서라도 살아내야 하니까 벌써부터 짐 빼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사표 내세요. 그리고 집안에 집거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음 문제는 지금 고민하지 말고 나중에 기운 차리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유학을 떠난 게 25살 정도였나? 떠나면서 사실 걱정이 좀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늦은 나이라고 생각을 했죠. 한국에 돌아오면 35. 그때만 하더라도 보통 20대에서 30대 넘어가기 전에 결혼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29만 돼도 노총각 소리 듣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면 아이도 늦어지고 모든 게 늦어지니까 그때 한국에 와서 다시 돈벌이를 시작해갖고 인생을 산다 생각하면 정말 인생이 한 10년이 늦어지는 거였거든요. 그 시절에. 근데 막상 제가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데 그놈들이나 나나 도끼인 개끼이더라고. 그러니까 인생 길어지고 나니까 이 인생 레이스 방법이 달라지고 지금 젊어서 당장 어떻게 무슨 일 안 일어나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정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좀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옆지기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런 상의도 못할 정도라면 그냥 남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신경 끄고 내 꼴리는 대로 하세요. 지금 안 헤어져도 어차피 헤어질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 나부터 살아야지 뭘 신경 쓰세요.
지금은 당장 내가 죽겠으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세요. 당신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그 남들의 시선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제가 뒤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남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것도 오지랖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여지껏 나는 남의 눈을 생각하면서 사느라고 내 에너지가 방전된 거예요. 내가 쉰다고 해서 세상 안 무너지고요. 내일 당장 죽을 일도 없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쉬세요.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쉬는 것도 해보지 못한 놈은 쉴 줄을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거리는 건 뭐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그것도 내공이 필요합니다. 내 찌질함을 못 견뎌서라도 일어나게 되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뒹굴뒹굴만 하세요. 대신 이 뒹굴뒹굴 거리다가 이거 하나만 좀 해봅시다. 설거지. 혼자 살던 누구와 같이 살던 먹고 사는 집에 설거지가 없을 수 없겠죠. 그 양이 많던 적던 상관없으니까 설거지만은 꼭 합시다. 마치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천천히 뽀드득 설거지만은 합시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청소? 그거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아니 숨 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청소. 먹는 것도 부실할 테니 최소한의 움직임만 하자고요. 대신 설거지만 하자고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느냐고요. 죽지 말라고. 이 설거지라도 붙들고 있으면 최소한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설거지라도 합시다. 설거지만이라도 하면 절대 죽지 않아요. 처음엔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는데 어느 날 설거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할 일이라고 할 일이 있으니까 일단 죽겠다는 생각은 좀 덜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건 못하겠는데 그나마 설거지가 가장 쉬웠어요. 청소는 엄두도 안 나고요. 일단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지럽힐 게 없다 보니까 청소쯤은 안 한다고 해도 집안이 그렇게까지 더러워지지 않으니 견딜만 하더군요. 일단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세요. 이것만 해도 영혼은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합니다. 이게 최선이고 정말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두 번째는 내가 할 일을 찾아야 하는 건데 참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내가 관심을 갖고 하고 싶어지는 일이 일찍 인생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심한 경우엔 50이 돼서야 간신히 발견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 몇 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그 무기력한 시간을 견딘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죠. 그거 정말 위험하니까 그 사이에 일단 누워서 내가 살아온 걸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이건 저도 지금에 와서야 이런 방법이 만들어진 건데 그 시절에는 저도 이런 방법을 몰랐었고요. 아마도 내가 배워온 거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비틀려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좀 너무 확실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내 것만 하세요. 아마도 이것부터 좀 비틀린 생각일 거예요. 워낙 내가 예민한 성격에다가 똑똑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다 알다 보니까 오만 참견 다 한다고 남의 눈치 보고 남의 생각하고 남의 시선 신경 쓰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오지랖이 풍년인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개나 줘버리고 내 문제에 집중하자고요. 당장 내가 죽겠는데 누굴 걱정해요.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일단 내 문제에만 집중을 합시다. 이게 그대의 미션이에요.
이것도 할 일이라고 이거에 집중을 하면요, 당장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잠시나마 뒤로 미뤄질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에 집중을 해봅시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것들에 문제가 없다면 나는 분명히 힘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그런 법칙은 없으니까요. 아마도 나는 정보의 편식이 엄청 심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편식을 하면 몸에 병이 드는 건 아는데 정보의 편식을 하면 영혼의 병이 든다는 건 잘 모르더라고요.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영혼의 병이 든 사람이에요. 이건 일단 인정하자고요. 그렇다는 건 분명히 정보의 편식을 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실까요? 일단 뭐 내가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린 모르잖아요. 이것도 정보의 편식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걸 좀 해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전적으로 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학도 일단 멈추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진정을 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일단 어떻게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말 지겨워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죠? 대신 설거지만 해라. 딴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에 설거지만 딱 해라. 그리고 내가 영혼의 병이 들었다는 것을 생각해라. 영혼의 병이 왜 들었느냐? 정보의 편식을 해서 들었다. 지금은 내가 뭔가 모르는 게 많고 착각하고 있는 게 많다. 그걸 좀 일단 인정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당분간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테니 우리는 나라고 하는 놈을 좀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인간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생이 뭘까요?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영혼이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원래 인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면 다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인간이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일까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한마디 툭 던지면 다 해결이 되던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더 살아봐야 공허합니다. 인생이 고해가 돼버리죠. 저라면 그저 가끔 햇살이 한 번 비치면 한 번 고개를 들어서 웃을 수 있는 정도의 삶이라면 더 살아봐야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심리 상담을 받아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질 않죠. 잠시 좀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또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봤자 그 인생이 그 인생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해의 바다에서 행복하게 살던가요? 부처님의 귀의한 사람들은요, 자기 수행을 한다던 사람들, 또 수행과 명상을 파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던가요? 아마도 그런 것들에서 아무런 위안도 아무런 해법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저라고 뭐 안 해봤겠습니까? 인간은 행복을 꿈꾸지만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일단 뭐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이 서로 제각각이라서 제가 볼 때 기분 좋은 정도들을 가지고 다들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간은 자기 혼자서 절대 행복해지는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행복을 혼자만 차지하려고 하니 얻어질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사설이 길었네요. 자, 다시 인간 탐구를 해봅시다. 뭐 설명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어디에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최근 뇌과학의 정보에 의하면 인간의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우려나?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연결이 되는
그 신경세포 접합 부위라는 게 있는데 이 세포의 연결 구조가 처음에는 즉 막 태어나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고 단순한 그 세포 분열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미 없던 시냅스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외부 정보들을 통해서 점점 의미를 가지는 시냅스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고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발달을 하고요. 쓰지 않는 것들은 퇴화를 한다든지 동시성을 가지는 것들은 서로 연결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땐 백지 상태로 출발을 하는데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면서 차츰 나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백지 상태로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노출되는 환경은 내가 노력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를 낳아준 부모를 내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나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분별해내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려면 가장 먼저 이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우주가 작동하는 법칙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인과율입니다.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뒤따른다고 하는 아주 심플한 법칙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이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별을 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해야만 오류가 없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 자식의 인연은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물리적으로는 부모가 성행위를 해서 나라고 하는 육체가 만들어졌죠.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내 영혼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인간은 몸이라고 부르는 물질과 영혼이라고 부르는 비물질,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존재입니다. 이 우주에서 물질과 비물질이 결합된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5만 가지 다른 주장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영혼이 있다는 주장부터 무생물인 돌에게도 영혼이 깃든다는 주장까지 말이죠. 불교의 그 육도 윤회를 보면 축생계로 인간이 다시 윤회를 한다고 하니 이런 주장들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우울증에 걸린 우리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을 테니 좀 생략합시다. 다음에 좀 시간이 널널하고 우울증이 어느 정도 좀 가라앉고 나서 의기가 넘칠 때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요. 일단 나의 몸은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나의 영혼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불교에서도 윤회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과학에서는 영혼의 존재를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정도 부정도 못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물질의 세계를 다루는 현대 과학은 비물질의 세계인 인간의 영혼을 다뤄낼 실력이 되질 않으니까요. 과학으로서는 비물질의 세계인 이 영혼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모르면서 뭔 말을 한다는 건 참 비루하지 말입니다. 그러니 과학자들의 그 비루한 말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미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도 있고 신앙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쉽게는 우리나라에서는 무당이라고 하는 종족들이 있잖아요. 영매들. 이 특별한 종족들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영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아무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특성이 이렇다는 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이 세상엔 물질이 있고 비물질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이 물질과 비물질이 결합된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가 되실까요? 이 동물의 육신은 부모님이 만들었지만 내 영혼은 불생불멸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만들어진 이 육신에 내 영혼이 쏙 하고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한문을 풀어보면 사람 인자와 사이간자를 써서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에 인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분은 좀 다르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동물과 신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한다고. 저는 이 풀이가 좀 확 와닿았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벗으면 비물질의 세계로 돌아가고 영계의 삶을 살기에 우리는 귀신이나 신 같은 이름으로 그것을 부릅니다. 이 영계의 영역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미지의 영역으로 그냥 두고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왜 제가 정신과 치료나 심리 상담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알아채셨나요? 이 비물질의 영역인 영혼을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을 다뤄낸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법이 나올 수 없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설명할 수 없는 영혼들의 세상 역시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영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왜 지구별에 인간이라는 동물이 출현을 했고 이 동물의 육신에 인간의 영혼이 깃들기 시작을 했는지 하는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더라도 어쨌든 이 지구별에 생명체가 출현을 하고 그 생명체들이 진화를 해서 인간이란 종족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인간이라는 종족의 육신에 영혼이 들어와서 안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인류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언어, 즉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이라고 부르는 물질과 비물질의 결합체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간단합니다. 이 우주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체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동물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과 동물의 중간자적인 존재인 인간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이 영혼이라고 부르는 비물질이 결합된 유일한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설명이 그동안은 없었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만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설명이 얼마나 타당한 이야기인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우울증 치료하면서 이런 설명까지 필요하겠냐 싶지만 이러한 설명이 없이 우울증이 완치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는 좀 나아졌다가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좀 어려워도 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몇 번이고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예요. 이 우울증 이야기가 재미가 없으실까요? 부디 좀 지루해 하지 마시고 저의 이야기를 찬찬히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했던 인과의 법칙을 마저 설명합시다. 영계에 있던 영혼이 인간의 몸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반드시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부모가 결정이 됩니다. 부모의 영혼과 나의 영혼 사이에 인과의 법칙이 작동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자식의 사이를 살펴보면 대강 어떤 인과가 작동이 됐는지 넘겨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는 눈에 콩깍지가 씌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는 모르지만 빚을 엄청나게 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빚을 갚느라고 피똥을 쌉니다. 그런데 그냥 갚으라고 하면 갚겠어요?
내 자식이 아닌 남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않을 것들을 아무런 마음에 걸림 없이 자연스럽게 합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인연이 맺어지는데 우리가 모르는 기억 저편 어디에선가 부모 자식은 서로 갚아야 할 빚이고리가 너무 엄청나서 도저히 갚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부모 자식의 인연으로 묶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부모가 먼저 자신의 빚을 갚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갚아야 할 빚의 두께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물고 빨고 매달리는 부모라면 갚아야 할 빚의 무게가 무겁고 두꺼운 셈이죠. 낳아주기만 하고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라면 아마도 갚아야 할 빚의 무게가 딱 그만큼까지인 거예요. 우리들은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냐고 하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인과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인과의 법칙은 무섭도록 비정합니다. 냉혹하죠. 인정에 이끌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울증 치료에 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부모와 나의 빚의고리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자마자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장하는 중간에 떨어져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떨어져야 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특히나 부모의 애정과잉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부모 자식 사이의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은 다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한다, 자식은 어때야 한다 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만든 상상이지 현실에선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결과가 지금 이렇게 아픔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내가 아는 것들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새롭게 다시 정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제 이 세상에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인간의 육신을 하나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신들입니다. 빚의 고리에 의해서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인생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진 빚을 다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인연된 모든 것들은 받아야 할 빚과 갚아야 할 빚이 섞여 있습니다. 자,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 하나가 보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잘 받고 받은 것들을 잘 살려서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이처럼 빚을 지고 갚는 거래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정남이가 좀 떨어지는 표현이겠지만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이라는 표현은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뭔가를 할 때 그냥이란 것은 없죠.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 내 인생의 숙제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연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 좀 살펴봅시다. 우리는 인연을 생각할 때 사람만을 인연으로 생각합니다만 인연은 내가 접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태어난 것도 인연입니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인연입니다. 단지 그 인연의 거리가 멀고 가까울 뿐이죠. 비물질의 세상인 영계에서 살고 있는 영혼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래도 참 매우 가까운 인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동시간대를 살아가지 못할 테니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이미 전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칠레에서 생산한 와인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이 마십니다.
또 가나에서 생산된 커피를 우리들이 마시죠. 지구별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체처럼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정도는 각성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힘든 이유는 아마도 이런 정도의 각성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갑시다. 인연은 내가 접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부모가 주어졌겠죠.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아이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낳자마자 부모에게 떨어져서 입양이 보내지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이는 부모를 대신해 보살펴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이든 간에 인연이 주어집니다. 입양을 갈 수도 있고 기관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으로 태어난 아기는 반드시 부모가 있고 또 보호해줄 보호자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연은 주어집니다. 인연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연은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 21세기라고 하는 환경, 부모, 보호자, 태어난 곳의 환경에서부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인연입니다. 인연은 나에게 주어집니다. 이 우주, 바람, 공기, 나를 비추는 햇살까지 정확하게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차곡차곡 작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뿐이죠. 인연은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날 때 그 이전의 기억과 연계의 기억들은 싹 다 지웁니다. 그래야만 인간으로서 이번 생에 태어나서 나의 미션을 수행해 가면서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생을 한바탕 연극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번 배역에 필요한 것들은 자연이 알아서 챙겨주고요. 그렇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배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우리에게 이번 생애를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을 자연적으로 알아서 착착착 줍니다. 그렇게 주어진 것들이 내 인생을 살아갈 기본 재료인 셈이고요. 자, 아이를 한번 봅시다. 아이는 태어나면 오감과 육감을 포함해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입니다. 뇌과학에서도 백지 같은 무의미한 시냅스가 환경을 통해 의미 있는 것들로 만들어져 간다고 설명을 하죠.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육체를 통해서 영혼에게 전달이 됩니다. 영혼은 들어오는 정보들을 하나로 녹여내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환경이라는 안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들여오는 겁니다. 팔자걸음을 걷는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팔자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똑바로 걷는 걸음이 멋져 보이면 걸음걸이를 고치고 똑바로 걷는 연습을 통해서 다시 똑바로 걷게 되죠. 욕쟁이 부모 밑에서 자연스럽게 욕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거친 사람을 만나도 부담스럽지 않게 됩니다. 전쟁이 일상인 나라에 태어나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겠죠. 굶는 일이 다반사인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인간의 생존에 대한 처절함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80억 개의 얼굴과 80억 개의 환경과 80억 개의 기질로 태어나 저마다의 재주로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부여받아 각자 자신의 업을 풀어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인생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뿐입니다. 부모는 부모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환경과 정보들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생각을 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환경과 정보들이 주어지고 있고, 그래서 나의 시대에 맞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도요, 저마다 타고난 재주가 달라서 저 사람은 저 일이 쉽고 나는 이 일이 쉽기 마련이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분업화된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인류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 인류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지금 우리들이 마주친 이 세상은 그동안 우리들이 알아왔던 생각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약육강식의 시대는 저물고 있고요. 상생만이 살 길인 세상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것도 과도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러분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이 이야기가 좀 길고 설명이 방대해도 좀 천천히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만큼만 가면 됩니다.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때가 오니까요.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듣기만 해도요, 나는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봅시다.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남이 어찌됐건 그건 일단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 생각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기에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기에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건 참고용이지 내 인생의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내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내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나에게 주어지는 정보고 재료들이지 내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온 모든 것들도 이 사회를 살아내기 위해 주어지는 정보들일 뿐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것들도 그저 그들의 생각이고 정보죠. 내 인생의 답은 누가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는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 정보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도둑질은 나쁜 거라고 배웠지만 정말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도둑질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책으로도 배웠잖아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통해서. 장발장은 배고픔 때문에 빵을 훔치잖아요.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환경에 처한 누군가는 분명히 살아남기 위해서 도둑질을 합니다. 걸리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요. 걸리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건 정보예요. 사람들은 사기를 치면 나쁘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사기를 치는 사람들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서로 맞물려 살아갑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보인 셈인 거죠. 모든 것들은 그저 정보입니다. 우리들은 아직 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고요. 그러고 보니 아주 묘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는 공부 중이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공부라는 것은 학교를 통해 학교에서 배우고 또 책을 통해서만 하는 것 정도로만 착각을 해왔습니다만 진짜 공부는 오히려 학교를 나와서 사회를 접하고 살아가게 되면서부터죠. 이 텍스트는 그저 정보 쪼가리였을 뿐 실전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이 사회가 우리에게는 거대한 학교인 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지구별이 신들의 교화소이자 학습장이라고 말이죠.
따라서 인생의 목적은 아주 간단하게 도출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적인 진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영적인 진화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모르는 것을 하나라도 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 모르는 것입니다. 가령 나쁜 놈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더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로 사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가족이라고 하면서 왜 상처를 주는지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어쩌면 가족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모순과 부조리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르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조리와 모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사실 이 부조리와 모순은 우리들의 시각이 비틀려서 일어나는 착시현상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우주가 운행되는 법칙은 단 하나입니다. 인과의 법칙이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발생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어서 벌어진 결과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통사고가 날 자리에 내가 내 발로 걸어가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잘잘못이라는 게 없어요. 불법 유턴을 하는 차 앞에 내가 가서 섰을 뿐입니다. 이 불법 유턴을 할 거라는 걸 나는 몰랐던 것 뿐이죠. 어쩌면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매일 불법 유턴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선 자기가 재수가 없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시간대에 거기에 와서 서 있던 나를 원망할 수도 있고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더군다나 인과의 법칙은 전생과 이생을 넘나들면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80억 명의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80억 명이 서로 얽히고 설킨 인연과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 세밀한 사정을 우리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알려고 하고 이 불가능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체가 무리라는 말이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 부조리와 모순은 우리들의 시각이 비틀려서 일어나는 착시현상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우주 운행의 법칙은 오직 인과의 법칙인데 이게 전생과 이생하는 챕터를 넘기는 이야기들이다 보니 우리들이 다 알 수 없을 뿐이라는 말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고 열통이 터지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제 대답은 심플합니다. 내가 모르지만 인과율에 따라 정확하게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잘못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일어난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이 답답함에 묶여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헤매는 귀신이 됩니다. 이 집착에 묶인 거죠. 귀신은 딴 게 아니에요. 살아서 너무 무지했고 죽으면서 집착에 매여버리면 귀신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살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원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죽는다고 사람이 끝이 아닌 거죠. 살아서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서 고스란히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영계도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죽어서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묶여있는 영가들이 줄을 세우면 정말 이 지구를 몇 바퀴 돌리고도 남을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영혼을 볼 수 있는 영문이 열린다면 정말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라고도 하고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영혼들이 바글바글 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영매 같은 경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영가들을 봅니다. 정말 누가 보면 미친년이죠. 잠도 비몽사몽간이에요. 노상 꿈을 꾸기 때문에 깨어있을 때도 해롱해롱하죠. 참 그런 멘탈로도 그럭저럭 잘 살아갑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또 나름 살만한 셈이에요. 물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우울증 이야기하면서 참 별 얘기 다 한다고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게 오는 정보 가운데 필요 없이 오는 건 또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연은 없으니까요. 모두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정확하게 나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들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 인생을 살아가는 꿀팁이 나옵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내 앞으로 옵니다. 내 눈과 귀를 통해서 정보는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면 나는 정보에 편식을 하게 돼서 반드시 영혼의 병이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야기든 부처님 이야기든 마호메트 이야기든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내가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누군가의 엉터리 주장 역시 나에게 알려주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싫다고 거부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게 들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맞다 아니다 틀렸다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말없이 꾸덕 받아 먹어 두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쓰일 날이 오게 됩니다. 몰라서 답답하지 알고도 답답할 일은 없지 않을까요? 알아도 말을 하면 안 되는 일들은 좀 답답하긴 하겠네요.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설명을 좀 하고 갑시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나에겐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부모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의 미래를 알지 못하면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살아갈 미래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게 되면 아이의 미래를 망치게 되니까요. 우리는 남의 인생을 뭐라고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저 사람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저 사람은 지금 알아봤자 소용이 없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저 사람에게 그 정보가 필요로 하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니 남의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인생이나 잘 살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지키면 좋은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묻지 않는 것을 말하면 잔소리가 되고요. 간섭이 돼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 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 유명한 짤도 있잖아요. 잔소리는 은근히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그래서 뻔히 보여도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을 좀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알고도 몰라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처음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저 조금 의식이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가급적 간섭을 안 하면서 말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각자에게 가야 할 정보와 지식이 다 달라서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전달이 될 테니까 내가 굳이 그 자연의 원리를 어겨가면서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내가 하는 간섭을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두 번째이고,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봐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에너지 낭비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쏟아낸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거나 받아들여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상대라는 관역에 가서 꽂히지 않게 되면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를 두들긴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왜 그 남을 욕하는 거라든가 남 탓을 하는 것 같은 게 왜 안 좋은 거냐면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가령 대통령 욕을 실컷 했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대통령이 욕먹을 일이 없는 경우엔 내가 뱉어냈던 그 욕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두들깁니다. 이 말도 파장이 있어서 에너지거든요. 내가 볼 땐 대통령이 잘못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막을 사실 나는 잘 모르거든요. 겉껍데기만 보이니까요. 이럴 경우엔 욕이 관역에 가서 꽂히질 않아요.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는 부정적인 언어들은 대부분 다 이래요. 그 깊은 내막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벌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눈이 횟가닥 돌았죠. 그래야 그런 짓을 벌일 수 있을 테니까요. 이때 분명히 귀신이 장난을 칩니다. 귀신이 쓰여서 살인까지 갔다는 말이죠. 분명히 이 귀신이 쓰일 환경을 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 사람의 잘못이 맞습니다. 욕먹어도 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지경까지 간 것에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살기 좋으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죠.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누가 만들어 갈까요? 바로 우리들이 만들어 갑니다. 이 말은 그런 살인이 벌어지는 일에 우리들의 목도 일정 부분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남 탓하고 남 욕을 하게 되면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내 몫의 양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두들깁니다. 이게 처음엔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수맥의 원리처럼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오래 살면 그 수맥의 파장 때문에 병이 드는 것처럼 남 탓이나 남 욕을 맨날 하고 살다 보면 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에너지 파장에 두들겨 맞아서 결국 내가 골병이 들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욕을 속으로 하던 입 밖으로 내뱉던 상관이 없이 에너지 파장이기 때문에 결과는 벌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를 알게 되면 남 탓할 건덕지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고요. 스스로 저절로 남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우울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처방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내가 모르긴 해도 내가 어려워지게 된 밑바탕에는 분명히 나도 모르게 남 탓 같은 일들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증에 쉽게 걸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의 인생에 엄청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대놓고 간섭한다는 게 아니라 타인의 생각과 시선에 엄청 예민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연의 고리에 따라서 빚을 주고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서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이 이야기는 정말 각 잡고 뼛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최민식 배우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저는. 나만 잘하자. 네. 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남을 의식하는 순간 비극이 오는 것 같아요. 네. 허세가 들어가고 네. 그냥 내 일을 제가 열심히 할 뿐이에요. 네. 자기는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신경 안 쓴다고 합니다. 자기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다고 말이죠. 정말 명쾌한 답변입니다. 여러분도 내 거에만 신경 쓰세요. 괜히 남의 허벅지 긁는다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건 좀 받아들여지시나요? 남의 생각,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일은 남의 허벅지를 긁는 일입니다. 내 등이 가려운데 왜 남의 허벅지를 긁나요? 그러니 심플하게 생각하자고요. 내 거만 잘하면 됩니다. 오케이? 어떻게 우울증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했었던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벌써 7일째가 되니까요. 우리는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물질로 구성된 육신을 하나 부여받아 이번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신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빚을 갚는 것과 그 과정을 통한 영적인 진화에 있습니다. That's it. 그것뿐이죠. No big deal. 정말 큰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세월 윤회의 사슬 속에서 인과의 법칙을 따라 나고 죽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겪었던 그 영겁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진실을 알 수 없었겠죠. 우리는 여러 생을 거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환경도 알아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도착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엄한 아버지에, 무기력하고 집착자 없는 어머니에, 그리고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전혀 모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넘어올 때 백지 상태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악의 신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냅스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 채 그저 생성되어 존재하기만 합니다. 내 영혼이 백지인 것처럼 내 몸도 백지와 같습니다. 다만 환경을 주어주고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그저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는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진리라고 믿는 모든 것들이 그저 자신이 접하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정보들이고 논리고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수천 년간 인류는 자신의 땅을 떠나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만 해도 불과 80년대까지는 대부분 이쪽에서 저쪽으로의 이동이 그리 수월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죽었죠. 그래서 조금만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싸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동이 수월해지면서 인류는 결국 거대한 전쟁까지 벌입니다. 바로 1, 2차 세계대전이 그것입니다. 그 여파는 한반도에까지 미쳤죠. 우리도 한국전쟁을 통해 기존의 모든 것들을 깡그리 때려 부수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인류는 공산과 민주라고 부르는 두 거대한 사상으로 나뉘어 대립을 했고요. 맨바닥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성장을 했습니다. 마치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걸어온 길을 불과 36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모두 경험을 하는 것처럼 정말 정신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인류가 만든 모순이라는 모순을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 저것에 부딪히고 저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 다시 이것에 걸립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 세상의 모든 모순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따라서 이 모순과 혼란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입니다. 우울증 치료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같은 문제가 이 판때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풀리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21세기에 그것도 대한민국에 우리들이 태어난 것은 바로 인과의 법칙에 따른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와 X세대들은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가면 누구나 배워온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조상의 빛난 어리란 단순하게 우리 민족의 조상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온 모든 지식은 우리의 조상들이 만든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바로 인류의 조상들이 피땀 흘려가면서 이룩한 것들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먹고 자란 우리들은 그들에게 분명히 진 빚이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인생은 빚을 갚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별에 태어났다 떠난 수많은 영혼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빚을 갚아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한다는 말은 우리가 받아들인 이 모든 정보와 지식들을 잘 정리해서 모순은 제거하고 인류의 득이 되는 생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법, 남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법, 우리들의 사상을 꺼내 놓아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자신의 법과 자신의 사상을 만든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빚을 1도 갚은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원인도 모르고 찝찝하고 무겁고 힘들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요. 이 지경이 되면 죽어도 눈을 못 감습니다. 죽어도 원기가 되어서 이승을 떠돌게 되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알게 되면 함부로 죽지도 못합니다. 그저 우울증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죠. 그나마 살아있게 되면 살아있는 동안엔 언젠가 빚을 갚을 기회가 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거기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을 벗은 영혼이 새털처럼 가벼워야 되는데 이 풀어내지 못한 숙제와 갚지 못한 빚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떠돌이 귀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미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지. 그 쓰리고 춥고 암울함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되질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비인물질의 세계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은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사들이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도 모르니까요. 제가 왜 이 우울증에 대한 치료법이 없다고 이야기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치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임시로 땜빵만 해줄 뿐인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찾아내면 우울증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제대로 본질이 보이시나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조상의 어를 오늘에 되살려서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너무 큰 얘기를 해버려서 황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이 세상의 원리는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습니다. 모두 하나의 원리로 돌아가니까요. 그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크게 풀어놓으면 작은 것들은 알아서 슬슬슬슬 풀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도 일단 받아둡시다. 오케이? 이야기에 이어서 그 안으로 자주 독립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봅시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 우리들이 알던 지식 정보들은 그저 하나의 정보일 뿐이고 논리일 뿐이지 진실이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일단 기초 단계인 부부 얘기를 해볼까요? 부부는 뭘까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살면 부부인가요? 돌아서면 남이고 그동안 인류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일부 일처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지구별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부 다처제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나라에선 일부 일처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방편이지 부부에 대한 정의는 아닙니다. 헤어지고 나면 남이 되는 관계를 부부라고 부르기에는 좀 뭔가 좀 찜찜하지 않나요? 그럼 이 부부에 대해서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는 어떤가요? 부부 일심동체. 이 기준을 들고 이야기를 하면 참, 이 세상에 부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서 정의를 해보면 결국 부부 일심동체라는 이야기의 수준을 넘어서는 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부부에 대해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만 가족이라는 것도 풀리기 때문이죠. 이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려면 말이 통하고 뜻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말이 통하고 뜻이 맞는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이혼율을 살펴보면요. 이미 50%에 육박을 합니다. 결혼을 한 두 쌍 가운데 한 쌍은 헤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빈약하다 보니 결혼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혼이 뭘까요? 먼저 답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일심동체가 되자고 약속을 하는 행위입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인과의 고리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엔 어렵습니다. 이미 전 인류가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분화된 분업화의 세계가 너무 거대해져 버려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차피 상생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뜻이 맞고 생각이 통하는 친구를 한 명 만드는 겁니다. 특히나 이 남녀는 본래 태극에서 나온 음양으로 한 몸이 되기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심동체가 가능하다는 말인 거예요. 일생을 걸고 인생을 걸고 일심동체로 살아갈 사람을 만나는 일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일심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처럼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식 정보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제대로 된 법칙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 흔들리지 않고 이 천년을 이어갈 우리의 법체를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이가 생깁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는 일이라면 부모 자식은 이제 핏줄로 이어진 혈연의 인연을 만나게 되는 일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그동안 배워서 알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느 부모 자식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다양해서 설명하기도 어렵네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로 만들어진 현실 부모 자식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부자유친한 경우가 있나요? 자기 부모랑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이야기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나요? 1시간이 너무 길면 10분으로 해봅시다. 일주일에 한 70분 정도 이야기하는 부모 자식 사이라면 아직은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미 부모 자식의 사이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남남인 거죠. 혈연의 관계라는 족쇄만 있을 뿐 심리적으로는 이미 남남인 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좀 너무 과한가요? 저는 그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건데 이 표현이 불편할 수는 있겠네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언제 부모 역할을 해봤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뭘 알아서 부모가 됩니까? 부모가 되어가는 중이겠죠. 부모라는 역할이 주어졌고 나는 부모가 뭔지 알아가는 중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피도 섞이지 않는 두 남녀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 결혼이고, 그 결혼을 한 뒤에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과정이 결혼 생활입니다. 여기에 혈연의 인연이 하나 생기면서 다시 부모가 뭔지 알아가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그러고 보면 이 부부가 뭔지도 공부를 해야 하고요. 부모 자식의 관계도 공부를 해야 하네요. 그러면 가족은 뭘까요? 이 부부가 뭔지도 모르고 부모 자식의 관계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들은 과연 가족일까요? 뭔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이라는 이야기가 뭔가 좀 뒤틀려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제자백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3000년 전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 묵자, 한비자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출연을 합니다. 이 인물들은 각자 자신들의 사상을 꺼내놓죠. 그리고 이 사상을 따르는 무리들이 출연을 합니다. 이렇게 같은 꿈을 갖고 같은 생각을 따르는 무리들을 일컬어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따르는 무리들을 유가라고 하고, 묵자의 사상을 따르는 무리들을 묵가라고 했으며, 노자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도가라고 부르는 등 가족이라는 무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현상이 현대에 와서도 그대로 구현되는 것이 기업입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을 삼성가라고 표현을 하고 현대라는 기업을 현대가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업에 이런 가족이라는 표현이 붙었을까요? 기업이라는 것이 원래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래 와서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우리들이 왜곡을 시켜버렸지만, 원래 집가자는 생각을 같이 하는 무리들의 집단에 사용이 됩니다. 국가라는 단어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나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국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 삼성이 추구했던 건 세계 1등이었어요. 그 이념에 매료된 젊은이들이 삼성의 그늘에 모인 것이고요. 그것이 삼성가가 된 것입니다. 현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임자 한번 해봤어? 하는 그 한마디에 현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사상에 매료된 젊은이들이 모인 것이 현대가가 됐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의 말에 매료된 사람들이 모여서 대우가 됐고요. 이제 좀 뭔가 이해가 되고 뭔가 보이시나요? 대한민국은 박정희라는 인물이 출연을 해서 잘 살아보세요라는 구호를 외치자 잘 살아보기 위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은 같은 사상,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과는 거리가 너무 멀죠. 그러니 우리의 가족이 해체되고 개인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같이 할 생각과 사상이 없으니 부부가 갈라서는 것이고 부모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왜 뿔뿔이 갈라져서 서로 대립과 갈등을 겪는 것인지 우리는 진단을 좀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에서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운명이고 인생의 숙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울하지는 않지만 무기력해지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영혼의 병이 들었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죠. 뭘 물어보고 싶어도 뭘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내 인생을 살려면 내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살 수 있어지는 거죠. 모르고 살면서 멀쩡한 정신을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 아이들의 자살은 인과율의 법칙을 따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성하지 못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만국의 병을 치료해야만 하니까요. 이해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인간은 태어날 때 영계에서 1차적으로 모든 기억을 지워서 백지 상태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렇게 점지된 우리들의 몸도 무의미한 시냅스 상태, 즉 백지 상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는 나의 환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자연이 줍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공통 분모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정보를 조합해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인 겁니다. 내가 만든 생각은 나의 생각입니다. 이 자연에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래야 한다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때로는 내가 만든 내 생각들이 나를 옥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전부 다 내가 만든 생각들입니다. 그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그 틀딱이라는 비속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틀니를 사용하는 노인네들의 비합리적인 생각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모두가 틀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든 생각의 틀에 빠져서 사니까요. 노인네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안 그런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틀딱의 상태가 아니라면 우울증 같은 건 오지도 않고요. 무기력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공부가 학교 같은 곳에 다니면서 또 책을 보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는 생각의 틀에 빠져 있지 않다면 무기력과 우울은 견딜 만한 것이 돼서 절대로 자살까지 가지도 않거든요. 앞서 설명한 그 인생의 법칙이 뭡니까? 인생은 빚을 갚아야 하고 영적인 진화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죽는 순간까지 인간은 영적인 진화의 과정입니다. 언제 우리가 죽어봤나요? 죽는 경험도 이번 생에선 처음인 것이죠. 날숨으로 태어나 들숨으로 생을 마감하는 전 과정이 공부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한번 볼까요? 전쟁통에 태어나 사는 아이들도요, 해맑게 웃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폭력으로 난무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그 순간만 피하게 되면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면서 재밌게 놉니다. 왜냐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선 모든 게 새롭거든요.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웃음을 잃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우리의 웃음기가 사라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입니다. 아이들이 타락에 빠져서 웃음기가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도요, 배움을 멈추면서부터입니다. 인간이 재미를 느끼는 순간은 모르는 것을 알아갈 때입니다. 연애가 그렇게 신나고 재밌고 좋은 이유도 내가 모르는 저 사람을 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인 거고요. 애인이라는 새로운 교과서를 만나서 그 책을 읽어가면서 재미에 푹 빠진 것이 연애입니다. 아직 확실치 않은 정보들로 생각의 틀을 만들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움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 사는 게 재미가 없죠. 젊은 나이가 좋은 이유는 계속 새로운 인연들을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학생이니 기회를 그만큼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만약 나이가 젊고 어린데 친구가 없거나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내 생각에 빠져서 나에게 주는 인연들을 다 흘려보낸 탓입니다. 그래서 여기엔 변명의 여지가 없죠. 흔히 젊은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부모의 인연을 가지고 풀어갑니다. 부모의 과잉 사랑도 문제고 가정폭력도 문제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이 부모의 문제로 풀어가지 않습니다.
설령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라도 어떤 아이는 유연하게 주변의 다른 어른들이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풀어갑니다. 반면 어떤 아이는 부모가 이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에 빠져서 부모를 원망하고 한으로 풀어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남의 부모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모는 그 부모의 자식에게 안성맞춤으로 주어진 것이지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인생에 필요하게 맞춤으로 부모가 주어진 것뿐입니다. 부모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도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언제 부모 노릇을 해봤나요? 부모가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툴죠. 그러는 당신은 잘할 것 같은가요? 그러나 훗날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부모가 나에게 해줬던 모든 것들이 거름이 되어서 내가 자식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가 집안의 기업인이 나오고요. 교육자 집안의 교육인이 나오고 연예인 집안의 연예인이 나오는 겁니다. 도둑놈 자식이 도둑질을 배우는 것도 같은 이치예요. 그 부모가 가져오는 돈에는요. 그 부모의 에너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에 달려있는 그 에너지가 담겨져 있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담아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아먹고 자란 자식은 수많은 사람들이 준 에너지를 먹고 자라게 되어 있고요. 도둑질로 벌은 돈으로 아이를 기르면 아이는 그 에너지를 먹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둑질의 에너지를 배우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소리가 이런 걸 말합니다.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런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 뿐이고요. 나는 분명히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수건사업인지도 모르고요. 우리 인생에는 원망하고 탓을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만든 생각의 틀에 내가 갇혀버린 탓입니다. 아주 가벼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얼마 전에도 그 예를 들었는데 이 그림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인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 당연하게 두 남녀가 백허그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돌고래로 봐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아주 단편적인 예시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어떤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지 좀 보이시나요? 온고지심이란 말은 과거의 정보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지식과 정보에 빠져서 과거와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망쳐버릴 뿐입니다. 틀에서 벗어나세요. 아무도 그대에게 그래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으로 자주 독립을 하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예민하고 날카롭고 머리가 좋고 감각이 뛰어나 상대들의 생각을 읽고 하는 건 나의 기질과 나의 능력이에요. 그게 관계의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예민함을 잘 활용하면 인기를 얻을 수도 있죠. 미리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할 수도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건 내가 만든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부딪혀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상대방 역시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상대가 내 인생에 간섭할 수 없는 것처럼 나 역시 상대방의 인생에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 생각의 틀에 갇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와 타인의 인생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이 타인의 인생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아이가 어리면 무조건 보호를 해줄 수밖에 없지만 7살 정도가 되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는
아이와 의논해 가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만 합니다. 강제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삐딱선을 타고 아이의 인생은 망가져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말을 하는 데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잘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는 건 그건 그냥 소음이 되거나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도 부모가 되는 공부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아이가 이해가 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모라면 아마도 본인의 사회생활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부모가 이해가 되게 설명을 못한다고 해서 거부하고 반항만 하는 건 자기 손해죠.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신을 갈고 닦는 거예요. 부모가 교과서가 돼주잖아요.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걸 토대로 성장을 해야겠죠. 이미 말을 했다시피 어차피 인생이 공부잖아요. 부모가 나에게 하는 거와 반대로 행동을 하면 오히려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집들 꽤 많잖아요. 집에선 말이 없는 아이가 밖에선 활달하고 성격 좋다는 소리를 듣는 아이들. 그 어떤 정보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가공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또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해킹하는 천재들이 보안회사 만들어서 성공하는. 이처럼 생각이 자유로워지면 막힘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건 아마도 인간관계일 겁니다. 전부 거기에 걸려 넘어지죠. 이 인간관계에선 무조건 상대가 싫어하는 것만 하지 않아도 최악은 피합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해내는 것이 실력이죠. 무조건 상대가 싫다는 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신경 써야 할 것이 내 생각대로 상대를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방법은 내 인생에나 맞는 것이지 상대방의 인생에 맞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눈에 이 방법이 더 나아 보여도 상대방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내 답일 뿐이지 상대방의 답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갈등은 여기에서 발생을 하죠. 부모도 자식에게 그래야 하고요. 자식도 부모에게 그래야 합니다. 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이것을 기반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이건 너무 명확해서 헷갈릴 것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죠? 의논하세요. 의논해서 합의가 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상대를 힘으로 강제로 하고 그러면 부부 사이든 뭐든 다 깨져요. 의논해서 합의가 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하고요. 부모 자식의 사이도 이렇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친구 사이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점차 모든 인간관계를 그렇게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때 하나 더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이 있습니다. 안전한 거리를 찾으세요. 인간은 별과 같습니다. 서로의 안전한 거리가 있죠.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 폭발이 일어나고 서로 깨져버립니다. 이 별이 만들어질 땐 그렇게 융합을 하면서 만들어져 가지만 이미 별이 다 자라고 난 뒤에는 각자의 거리에서 운행을 합니다. 태양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죠. 지구가 태양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행성이라도 조금만 이탈이 일어나면 태양계 자체가 운영이 되질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저마다의 궤도가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 궤도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흐트러지고 다시 재배열돼야만 합니다. 그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져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된다는 뜻이죠.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우주의 별들을 쳐다보면 우리의 인간관계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있죠. 수금, 지화, 목토, 천해 하는 그 행성들은 태양의 영역권을 벗어나지 않고 운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요. 어떠한 한 사람이 빛을 발하면 그 빛을 중심으로 운행이 되죠. 마치 한 집안에 가장이 있으면 그 가장을 중심으로 집안이 운행이 되고 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총수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운행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리는 절대적인 상수와 같아서 그 단체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거리가 유지돼야만 합니다. 만약 그 거리를 어겼을 경우엔 반드시 그 단체는 무너집니다. 인간의 모든 시스템은 이처럼 자연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평등은 각자 그런 존재로 태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평등이고 각자 자신의 거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평등인 것이지 서로 자기가 태양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이 되길 원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화성처럼 푸석푸석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상대가 싫어하는 것만 하지 않아도 관계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말 속엔 이처럼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성장도 각자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번 생에는 왕이 될 상이 따로 있나 봅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놈은 절대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되는 일에 관심이 없는 놈은 이상하게도 운명이 이끌어서 그 자리에 가게 만들고요. 반장이 되고 싶지 않아도 반장을 꼭 시키고 회장에 관심이 없는데 내가 회장이 될까봐 온갖 음해를 받다가 결국 꼭지가 돌아버리고 회장을 해버리는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의 욕심이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서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 몰고 가서 결국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운명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이런 사람의 기질은 또 그런 일에 대해 거부감도 없고 하게 되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이런 부류가 있다는 말인 거예요. 반면에 자리를 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권모술수에 능하죠. 사람을 끌어모으고 세력을 만드는 일에도 능합니다. 그것이 재주인 셈이죠. 그래서 더러 성공을 합니다. 아니, 성공을 했다고 착각을 하겠죠. 그 사람의 인생 공부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재주는 정말 얼굴만큼이나 제각각이어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명심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환경을 통해서 인연은 주어집니다.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애초부터 이 지구별에 올 수가 없어요. 많은 인연을 접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인연을 접해도 상관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을 타고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을 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많고 어떤 사람은 말수가 적죠.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못하면 삶이 정말 비루해집니다. 아무리 소심한 성격이라고 해도 자신의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하는 법은 배워야 합니다. 활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말로 인한 실수가 많을 수 있으니 명확하게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사실 이건 학교 교육에서 필수로 했어야 하는 건데 이 나라의 교육이 참 변질된 탓에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그런데. 궁금합니다.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세상을 탓해봤자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어도 결국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해가 되셨냐고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은 그저 소리에 불과하니까요. 의사 표현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두리뭉실한 표현도 문제가 됩니다. 그 이신전심이란 말은 그만큼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됐다는 표현이지, 내가 개떡같이 말을 해도 상대가 찰떡같이 말을 알아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상대가 이해가 되도록 하려면 그만큼 실력과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외향성의 사람이 내공이 깊을까요? 내향성의 사람이 내공이 깊을까요? 자기 표현을 외향성의 사람들이 더 잘할까요? 아니면 내향성의 사람들이 더 잘할까요? 이 물어야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묻지 않아도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로 보통 외향과 내향을 구분짓죠. 맞나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내공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합니다. 어려서는 이 성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만 나이가 들고 내공이 쌓이면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요. 또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을 외향적이라고 하고 혼자 있는 것을 더 편해하는 사람을 내향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향적인 사람도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내향적인 사람들도 사람들 속에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경이 오는 것이니까요. 다만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성격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겠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에는 오류가 좀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서양에서 만들어진 지식들이에요. 그들의 문화는 도전하고 발전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시대에 형성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발전의 시대를 지나왔죠. 외향인 주도의 시대였다는 말이에요. 이건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빨라야 하고 역동적인 시대에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적합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외향적인 사람들의 세상은 조밀하지 못하고 푸석푸석합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처럼 이렇게 사회가 완성이 되고 운영을 해야 하는 시대에서는 오히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해야 합니다. 그만큼 실수가 많으니까요. 이건 마치 태극에서 음양이 나온 것처럼 남녀가 하나의 짝인 것처럼 외향성과 내향성은 음양으로 하나의 짝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한쪽이 없다면 절름발이가 됩니다. 이 지구별에 태어난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내 주변에 얼쩡대는 인연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사람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성입니다. 그 영화 영린에서 예기 중용에 나오는 문장 기억하시나요?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기 중용 23번째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황도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인생과 삶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이미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저편에서부터 만들어져서 나에게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태어난 지금 이 시대도 내가 이 시대를 필요로 했고 이 시대가 나를 필요로 해서 서로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되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할 용기가 생깁니다. 사실은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당신을 상대할 수 없으니 제가 잠시 떨어져서 제 자신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시간을 벌 수도 있겠죠. 원래 인생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뭐하러 억지를 부리면서 싸우나요? 내가 태어난 이 세상은 그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에 태어나서 오히려 그 세상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죠. 내가 받은 교육, 내가 아는 지식 같은 것들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세상이 가르쳐 준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디 세상에 내가 불평불만할 것들이 하나라도 있나요? 이처럼 제가 설명드리는 인생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억지를 부리지 않게 됩니다. 자연에 순응한다는 말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순천자 흥이요 역천자 망이라는 말도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이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말들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말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병과 병뚜껑은 있는데 병과 병뚜껑을 갖다 맞추는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말들, 수많은 명언들이 내 삶의 맥을 못 추고 무용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디에 써야 하는 건지 모르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래서 그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틀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잖아요. 입은 닫고 귀는 열어두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정보와 지식의 에너지가 차고 넘치면 저절로 내공이 생겨서 병과 병뚜껑이 어디에 맞는 것인지 스스로 알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저절로 되는 법을 걸어가야 실패를 하지 않고요. 우울증 이야기가 한 10일이 넘어가니까 이야기가 자꾸 맥이 빠지고 3000% 빠지고 재미도 없어지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저의 이야기가 위로의 말은 되지 못할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요. 다만 위로의 말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보다 근원적인 접근으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 인생학교 듣기훈련 프로그램에 도전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100일간 매일 하루에 한 편씩 듣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우울증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울증 이야기는 오늘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